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꽤 높게 판단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감행됐을 경우를 대비한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입니다. 일단 자체 핵 무장이나 과거처럼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보다는 미국의 핵 대응 전력을 한반도 주변 해역에 상시 배치하는 방식으로 핵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고 이미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핵에는 핵으로 맞선다는 이 강대강 전략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의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무2의 낙탄 사고에 이어서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으로 동해상으로 발사한 에이테크스 두 발 중 한 발이 비행 도중 추적 신호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사일 표적에 명중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우리 군의 대응 태세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또 한번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가 10년 만에 3%가 됐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 금리는 5%,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금리가 8% 시대가 눈앞에 닥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청년층을 포함해서 금리 인상의 취약계층의 비명이 날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목요일 신통방통 광고 후에 시작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이 대북코인, 요즘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핫한 용어입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어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미국 출장의 목적이 대북코인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직을 걸어라 이러면서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타겟으로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타겟으로 해서 출장을 갔던 거 아니냐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박원순,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등장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등장하지 않지만 그 문재인 정부를 의미하는 예. 용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뭔가 굉장히 큰 건이구나, 예. 큰 건을 발견해서 검사의 본능, 수사 본색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해서 본인이 직접 미국까지 출장을 가서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자료를 받아왔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거 아닌데요? 이랬잖아요. 네. 조금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확보는 못했죠.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김의겸 의원이 몰랐던 사건 하나 알려주셨다. 뭐 자살골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막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드러내 보이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하고 싶으면 정하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의 직을 걸고 하라. 검찰청법 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니 하고 싶으면 당신의 직을 걸고 하자. 정면 승부를 하라. 자, 근데 지금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일단 근거나 증인, 증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없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저분이 국회의원이신데 네. 국회의원이 이제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뭐 그냥 언론인이신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 그냥 근거 없는 의혹 제기죠. 근데 직을 걸고 공직이 뭐 사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직을 걸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 얘기인데 뭐가 있어야 붙죠. 그래서 이런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참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본인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정적 제거를 해서 혈안이 돼 있다. 저는 네. 제가 볼 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뭔가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됐다. 좀 스토커 같아요. 제발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걸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몰라서 박성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앵커가 되셔가지고 저 대신 여쭤봐 주셨네요.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의혹 제기를 통해서 그것이 또 하나 이제 첫 단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인지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인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질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보다는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자로서 수사관으로서의 모습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미국에 가서 검찰청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쪽 수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당시 동반했던 그 검사도 그렇고 좀 미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왜 거기를 갔을까? 그 방문 목적이 뭘까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장관이 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다고 하면 검사만 파견해서 실제 조사만 해도 되는 문제인데 여기까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제 제기를 한 것이죠. 국정감사에서는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슈에 대해서. 네, 일단 그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던진 것인데 그것을 단초로 해서 탄핵 사유로 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그렇죠.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이렇다 할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검색어가 한동훈 뭐 수사 개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북코인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정치인은 충분히 신경을 썼었어야 할 대목일 텐데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설령 그 대북코인 관련해서 면담을 했다 치더라도 네. 그게 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빠져나갈 구멍도 있어요. 뭐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에 개입을 했다기보다는 뭐 그 코인에 관련된 이모저모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관련한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네. 수사 개입이라든지 부당한 월권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없는 행위가 되었다. 대북 코인만 더 띄워줬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흡사한 것이 2018년 정도에 2017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네. 김성태 의원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 방문 때 네네네. 이명박 전 대통령 뒷조사하러 간 거다. 뭐 이런 서울을 제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미러링 하듯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좀 후기적 증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민주당에 좀 이렇게 긴장을 다시 다잡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의겸 의원의 입을 통해서 등장한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해찬 전 대표까지 줄줄이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6일에 있었던 이화영 대표의 그 사무실 압수수색과 함께 이해찬 전 대표의 사무실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을 말을 하면서 이것 또한 대북 코인과 관련된 그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압수수색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해찬 대표가 이사장을 사무실. 맡고 있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 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예. 언론에 보도가 안 돼 있던데. 이해찬 전 대표 사무실 말고 또 다른 곳 네, 압수수색됐어요. 동북아 평화경 그 영장 안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영장이 기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이 지금 예. 이재명 대표 또 이화영 그리고 이해찬 이렇게 해서 이해찬 대표가 그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 압수수색에서 그와 관련된 외환 송금 또는 코인 문제 이 문제도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봐서 두 개가 지금 서로 엮여서 간다. 연결이 돼 있다. 김의겸 의원이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 압수수색에 함께 입회했던 변호사와 통화를 했고 변호사에게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컷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 변호사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긴 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건 통상적이었던 것이고 요즘 자산이 뭐 주식도 있고 뭐 동산, 부동산 이렇게 예금도 있지만 가상화폐로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상화폐를 검색했고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지 지금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는 대북 코인과 관련된 그런 압수수색은 아니었다라는 게 당시 입회했던 변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좀 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영장에 보면 이제 죄명 어떤 혐의를 들여다보고자 하는지가 적시가 돼 있고요. 그럼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목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김의겸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코인과 관련돼 있다는 취지는 아마 적혀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컷뉴스가 취재해서 변호인 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더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뭔가 은닉한 자산이 있지 않을까를 들여다볼 때
키워드로 치는 아주 전형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가상화폐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뭐 박원순 전 시장이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코인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점점 이 실체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상당히 좀 거리감은 이 두 지점 사이에 있다고 보는 게 법리적으로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의겸 의원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좀 잃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지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검찰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압수수색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정감사에서도 대북코인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들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 이더리움에 대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김의겸 의원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솔직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신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공조라든가 이런 거 간 건 맞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공조였는지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어떤 사안 하나를 위해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저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정작 그런 말을 이 직을 걸라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은 자기 거짓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없다. 지난번 악수 거짓말, 그 이재정 의원과 악수를 누가 먼저 했는지 또 누가 쫓아갔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또 의혹 제기를 했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의겸 의원이 사과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대상으로 여러 건 지금 뭔가 도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는데 전혀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고 또 허위 사실을 이재정 의원과 악수하는 과정에서도 사실관계가 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 말씀하시는 거는 누가 봐도 한쪽으로 네. 완전히 치우친 얘기고 저 이메일 얘기했잖아요. 그 박원순, 이재명 두 분 이름을 거명하시는데 정작 이메일에는 두 분의 이름이 없고요. 더 좀 웃긴 것은 저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한 거는 2018년도 6월 말입니다.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3월 달에 관둔 상태예요. 시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서 시장을 사퇴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도 아니었는데 거기에다 대고 이재명이라고 아예 그냥 이름을 자기가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 그 내심의 자유가 작동을 해서 뭔가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지금 이제 김의겸 의원의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수사를 지휘를 했다라고 하면 장관으로서 법을 어겼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쟁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답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네. 그냥 뭐 여담이지만 발이 왜 이렇게 빨라요? 좀 천천히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급해. 일단 급하고 장관으로서 저렇게 국정감사에 얘기했으면 장례전이거든요. 장례에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네. 장관이 또 나와서 장례전까지 펼치는 걸 보면은 이게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볼 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 충분히 녹아내려서 장관이 충분히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와서 또 장례전까지 펼치고 이런 걸 볼 때는 이미 정치 행위를 도가넘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의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장관으로서 행동을 볼 때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관으로서 월권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제기,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김의겸 의원이 지적하는 핵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에도 없는 수사 지휘를 직접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검찰청법 8조에 위반된 것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탄핵까지도 이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장윤 변호사님, 네.
수사지휘를 했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검찰청법 8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 대해서는 사무 처리의 최고 책임자이고 행정적인 지시할 일들은 수 할수 있죠. 있겠죠. 행정이니까. 근데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되어 그렇게 있지 돼 있죠. 않습니까? 네. 이 어떤 검찰청법 8조의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수사에 관여를 했다라는 그 핵심 고리가 밝혀져야 되는데 지금 김의겸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는 거기에 부합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느냐와 관련해선 아마 본인이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증거도 확보하고 아마 제보도 더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윤곽이 있는 실체가 있는 의혹 제기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희석 대변인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당시 그 문건에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박원순이라는 이름과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없이 서울시장과 그리고 성남시장 아마 당시의 시장들이 박원순,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지금 되고 있고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런 상황을 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 사건을 터뜨려서 어떻게 하면 이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지도 알고 흑석동의 흑석 선생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의도치 않게도 주목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재명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물론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건으로 주목받는 걸 원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눈이 멀어 있거든요. 그 카메라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뉴스의 중심 인물이 되고 싶어서 또 이분이 또 탄핵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목받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엉뚱한 데로 갔죠. 김수민 평론가님,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안 그래도 사법 리스크 의혹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코인과 연결된 게 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면 그게 더 안 좋은 건 아니냐, 오히려 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던 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을 김재원 의원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아도 이 연상작용이 최근에 쌍방울 그룹 수사를 하면서 그쪽에서도 암호화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대북 관련해서 뭐 현금으로는 안 되니까 상품권을 뭐 구매한다 이런 설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좋은 일은 아닌 것이고 사실 당 대표면은 스포츠의 감독 정도 되는 그런 지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선수 교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좀 상의를 해서 법사위에 한동훈을 상대할 사람은 선수로는 적격한 사람이 따로 있고 부적격한 사람들은 다른 상임위로 좀 사보임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대놓고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의원들을 놓고 보더라도 수준의 차이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한동훈 장관하고 질의응답을 잘하는 의원이 이탄희 의원요? 네, 한동훈 장관을 때로는 궁지로 몬 적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무리하지는 않아요. 무리하게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김남국, 최광호 의원이 큰 실수와 큰 웃음을 주셨던 의원들인데, 근데 사실 저는 김의겸 의원이 이분들보다 더 심각하다. 김남국 의원과 최광호 의원이 청문회 때 했던 실수는 그게 그렇게 악의적인 실수는 아니었어요. 예, 웃음거리는 되었지만 굉장히 어떤 폐해를 주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김의겸 의원은 어떤 의혹에 대해서 근거가 뒷받침이 덜 되고 있고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하시는데 이 한동훈 장관 오히려 더 띄워주는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김의겸 의원은 본인의 특기를 살리셔서 언론이라든지 부동산 관련한 상임위로 옮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보임을 얘기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그건 상당히 좀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오버하는 거고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김의겸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법사위 안에서 자기가 소임을 갖고 책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동안에 많은 언론 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또 그런 언론으로서의 어떤 촉과 감도 있는 거고요. 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잘못했다. 이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김재원 의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김재원 의원님이 지금 보면 이제 평론의 영역 가서 이제 모두 까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저희들도 이제 방송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절대 상당히 선하고 모든 사람은 잘못했다 이렇게 평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평론을 하다 보면. 근데 김재원 의원은 어떤 분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정무수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막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다 모두 각기를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두 분까지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던 발언 중에서 김의겸 의원의 전문을 살려서 상임위를 결정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인 출신이라는 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기자 출신이기도 하니까. 다만 이제 부동산 얘기했던 것을 다소 조롱 섞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라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의 표현을 조금 자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대북 코인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검찰 수사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지금 엿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그 부분이 그제 정무위 국감에서 언급이 됐는데 먼저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아태엽이 내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 있었던 곳이고 또 쌍방울 그래서 후원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곳이에요. 여기서 대북 코인을 발행을 해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사실상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으로 흘러가기 위한 우회 송금의 방법으로 대북 코인을 발행해서 줬다.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미국 사람 그리피스는 미국에서 징역 5년 3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갔다 온 것을 김의겸 의원은 그거 수사하러 갔다 온 거 아니냐. 도둑이 제발 저린다 하는 그런 말인데. 저희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복현 위원장이 이제 권한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의미심장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원론적인 차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는 이 국면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분류되는 윤한홍 의원이 의혹 제기를 합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 자체가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이야기하죠. 네. 이복현 금감위원장 어떤 분입니까? 검사 검찰 출신이죠. 출신이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을 감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기관을. 그런데 뭔가 수사 여지를 남겨두는 이야기를 한다? 저는 적절한 대답은 최소한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죠. 그리고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어제는 서울시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것. 더군다나 이적 행위를 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김 의원의 발언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찾아보니까 에리카 강이 대표로 있는 은 2019년에 서울에서 서울 창업허브 블록체인 협의체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 산업진흥원에서 지원금 1,800만 원을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임 시장님 시절에 서울시가 어느 선에서 연루돼 있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보고받고 있기로는 실무부서 차원에서는 대북 코인과 관련해서 접촉한 사항은 없다고 아직까지는 보고가 있었고요. 향후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사 요청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더리움 관계자가 작성한 그 문건에 나오는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들여다보고 또 이제 각 수사기관이라든지 어떤 감사기관에서도 들여다볼 텐데 진위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의혹 제기가 계속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법무부가 또 한동훈 장관의 1호 지시로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는 이 조직이 이제 정식 직제화로 전환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수단이 추미애 전 장관 때 폐지가 됐다가 다시 부활을 한 건데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길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고 상식 이하의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전임 정부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시킨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폐지해야 할 공익적인 목적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서민 다중 피해를 막는 그런 예방적인 조치 그리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 다중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국가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자, 지금 다시금 이 조직이 이 합수단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증권, 금융 이런 쪽만 꼭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코인과 관련된 부분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코인과 관련된 자산을 형성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산을 잃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주목받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남부지검의 합수단에 입회를 해보거나 하면 그 수사 검사분들도 상당히 노하우가 많고요. 남부지검이 이 관할하는 여의도 지역의 금융기관이 일단 많고 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201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000명 넘게 기소를 했고 특히 수사력을 집중했던 게 주가 조작 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미약품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한진해운 먹튀 논란, 그리고 청담동 부자 이희진 씨 사건 네. 다 기소하는데 상당히 성과를 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부패와 경제 등에 대해서는 검사도 직접 수사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건 맞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정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국민들이 박수치면서 합수단 부활을 응원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제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대상자는 김건희 여사 씨거든요.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공범이라고 지금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관련자들이 기소해서 재판이 구분응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할 수 없다면 합수단에 대해서도 응원해달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기소가 되지 못했다는 건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공소장보다 더 중요한 건 범죄 일람표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범죄 하나하나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붙이면 네. 아까 우리 한동훈 장관이 저스티스,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참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면은 정의를 외쳤던 분들이 꽤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하면서 정의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의와 가장 멀었던 분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국정 전환을 합니다. 국정과제. 공정사회를 외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불공정한 분을 누구로 꼽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는데 지금 국정 5개월 만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정의를 얘기할 때 그 정의가 도대체 누구냐? 가진 자, 권력을 위한 자들에 대한 정의냐?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때 갖지 못한 자, 힘든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를 앞세워야 되는 건데 그 약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강자에 대한 정의로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전직 대통령들 열거하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건데 약자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은 그러면 약자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절대 다수 피해자를 차지하고 있는 증권 범죄 여기에 대한 합수단을 왜 해체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이 전혀 없고 그 관계로 인해서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사태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먼저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치 공세를 하셨으면 어떨까? 그 말씀은 꼭 빼시는 게 좀 섭섭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다른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국감이 어제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TBS 교통방송의 어떤 편향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밝혔습니다.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TBS 폐지 또는 지원 중단에 대한 시장님이 갖고 계신 소신과 의견, 앞으로 TBS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BS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입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자정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아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편향돼 있죠.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그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냈지만 저는 그러한 노조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수진 평론가님, TBS가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한 70%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시 의원들이 냈던 예산을 좀 삭감하겠다, 지원을 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지만 변화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조금 자정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TBS 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오 시장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가능성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오 시장뿐만 아니고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떠나서 시민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공공적으로 지원을 해서 키워놓은 방송, 공공방송이기 때문에 그냥 출연금을 끊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공공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는 오 시장 발언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가능성을 계속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TBS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계속 TBS 문제로 첫 번째로 거론이 되고 있는 문제가 정치적 편향성인데 네. 사실은 정치적 편향성은 제가 봤을 땐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일부 진행자들이라든지 이쪽에서 네. 방송을 통해서 근거 없는 사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죠. 이런 것들을 유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시민들 차원에서도 어떤 위원회라든지 옴부즈만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직을 해서 방송의 잘못에 대해서는 컨트롤하고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TBS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방송은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그 서울시 의원들은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 폐지 조례안을 내놓긴 했는데 그것은 하나의 압박 수단이어야 하지 그게 최선은 아니다. 최선의 결과는 아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저도 해도 되나? 그럼요. 네. 그 이제 아마 김어준 진행자에 대한 것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제 압박용이라고 좀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폐지 얘기하고 출연금까지 줄이고 그러는 건데, 보통 이제 방송을 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죠.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또 하나는 방송 내용에 대한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했지만 어떤 정치적 평양성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충분히 또 다른 패널이 나와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방송의 어떤 메커니즘인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방송 나와서 패널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있다가 또 나와서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전공법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폐지나 이런 쪽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TBS 방송 나가서 김어준 씨와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충분히 하고, 아니면 매주 출연을 해서 자기의 얘기를 충분히 해서 전공법으로 그걸 문제를 타파해야지, 이걸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겠다. 그렇게 가서는 오히려 저는,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MBC 문제가 있다 해서 국민의힘에서 MBC 좀 민영화시키고 폐지까지 또 갈 겁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맞지 않다고 해서 언론의 편향성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것도 예산도 줄이고 폐지 법안도 내고 이렇게 가서는 언론의 순기능적 기능을 오히려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저는 전공법을 선택해서 방송 출연해서 김어준 방송 진행자가 충분히 얘기하면 전 더 좋은 박수를 받을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좀 언급을 하자면, 제가 그 방송에 한 30번 정도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럼 거길 가서 대변을 하자. 네. 그래서 뭔가 그 청취자분들이라든지 진행자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면 뭔가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결국은 진행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방향이라든지.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느꼈고, 그걸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진행자의 어떤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는 라디오지 않습니까? 소리에만 의존해서 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TBS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출연한다. 뭐 이거는 사실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업무들도 있을 테고 방송에만 매진할 수는 없는 게 또 시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행정적인 업무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일단 폐지를 하겠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고 서울시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 그래서 조금 노조의 움직임도 잘 살펴보고 앞으로 개정해서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메시지는 오세훈 시장이 냈기 때문에 어떻게 TBS가 좀 바뀌어가고 서울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TBS의 라디오 방송, TV 방송은 아니지만 TBS의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황희석 전 최고위원이 일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 소송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발언인지부터 좀 제가 확인을 좀 해보죠. 2021년 지난해 11월에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인데요. 검찰이 2019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해서 거래 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 과거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기 위해서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고 소위 검언 유착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 측은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이제 법적 다툼을 했고 어제 첫 그 공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엇갈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에서는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의혹은 황희석 TBS가 만든 허위 프레임이다. 그리고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측은 한 장관을 특정한 사실도 없고 검찰 조직에 대한 발언이었다. 비방의 목적이 일단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께 소송을 당한 TBS 측은 생방송 중에 출연자에 대한 발언은 통제가 잘 안 된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녹화방송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편집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연대 책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황희석 전 최고위원이 한 장관을 특정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러 다른 사람들의 발언까지 종합을 해서 들은 분들은 아마도 한 장관이 특정이 됐을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황희석 전 의원이 본인의 입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면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좀 처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TBS 입장도 저 말 자체는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생방송 중에 어떤 패널의 발언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충분히 변호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꼭 법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TBS는 방송의 윤리라든지 방송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앞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황희석 전 최고위원도 본인이 무리한 의혹 제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과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피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령 상대방이 자신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럴수록 오히려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털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법적인 문제 이전에 그런 태도를 지켜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TBS 유튜브 방송 출연해서 이제 특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황희석 전 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그런 검언 유착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었죠. 당시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한동훈 검사 쪽에서는 그게 무슨 공모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이동재 기자가 뭘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동재 기자가 뭐 부동산도 뒤지고 그다음에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만나고 해서 뭔가를 털어보겠다. 그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 쪽에서는 그거 해볼만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 근데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까 기자를 내세워서 뒷조사를 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하나 걸리면 그걸 언론화시키면 수사를 하겠다는 이 얘기거든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슷한 혐의로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좀 될까요? 지금 황희석 전 위원과 관련된 게 지금 민사 손해배상 첫 기일이 열렸다라는 건데 저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형사 논리이긴 하지만 민사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라는 사실 자체는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팩트가 아니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과연 그것을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갖고 내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유시민 전 이사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비방의 목적이란 게 단순히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내가 그걸 정말 진실로 믿었는지, 그 당시에 공익적인 문제 제기였는지 이걸 따지는 건데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도 네. 이 민사손해배상액이 이게 전체에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을 상대로는요 명예훼손으로 5억 원을 청구했고 황희석 전 위원과 TBS를 상대로는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명예훼손에서는요 정말 사회적 평판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5천만 원을 넘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TBS를 상대로 한 것도 부적절합니다. 본인도 재판부가 TBS를 상대로 했던 손해배상액을 인정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연자의 어떤 생방송 중에 발언이 통제되지 않고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위원 활동을 할 때 인터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조정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언론사에서 통제할 수 없거든요.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의 발언 자체를. 그런데 이걸 불법 행위라고 해서 이 민사 손해배상 거액을 한다? 이거는 현직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은 이 재판정에 나오면 전형적인 그 변호사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정치 관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무죄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니라는 것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형사적으로 처벌을 못한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 황희석 전 위원 같은 경우에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본인이 공적인 어떤 언론이나 유튜브가 됐든 거기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안한 감정, 사과한 적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앞으로 나가는 정치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다 잘라내고서 법적으로 보니까 이렇고 너무 세게 민사소송액을 제기했다. 언론 기관에 대해서 연대책을 묻는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그 방송 뉴스 보도의 행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팩트 중심의 그냥 단순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지금의 방송 시대는 어떤 거냐면 한 사실을 가지고 해설과 해석의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요. 우리도 그런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그 어떤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합리적 추론을 또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해설과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해설과 해석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오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추론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이 명예훼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갔을 경우에 방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이 방송에서도 어떤 사실에 대한 팩트를 하나 가지고 이러한 합리적 추론을 해서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 가능성에 대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소송이 들어가 버리면 방송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되게 어려운 거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팩트가 정말 팩트여야 이제 해석과 해설이 가능한 건데 그 팩트가 허위 팩트라면 이제 팩트란 말을 붙이기 어려운 허위라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한번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TBS와 함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MBC입니다. 얼마 전에 조작 방송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막 조작 방송. 그런데 최근에는 자막 조작 방송이 아닌 재연 영상을 재연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마치 실제인 것처럼 좀 헷갈리게 만든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자막 논란 방송,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 방문을 했을 때부터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작 자막 정파방송 공정방송 어디 갔나? MBC를 사과하라. 공영방송 외치면서 편파 왜곡 웬 말이냐? MBC를 사과하라. MBC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자막을 조작해서 대통령 발언을 왜곡하여 국민을 속였습니다.
대국민 보이스피싱입니다. 외교적인 자해 공갈입니다. MBC가 조작을 하면 민주당은 선동을 했습니다. 제2의 광우병 선동입니다. MBC 사장과 책임 있는 관련자들 그리고 취재 기자 등 4명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MBC는 자막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PD수첩에서 대역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연이라든지 연출됐다라는 표시 없이 영상을 틀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화면 보겠습니다. 자, PD수첩의 화면을 저희가 캡처했습니다. 왼쪽에 보는 것이 수정 전, 실제 그날 방송이 됐을 때 화면 캡처한 부분이고, 오른쪽은 이제 MBC가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화면입니다. 차이점은 지금 좌상단에 저희 신통방통 로고 때문에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은 재연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수정 전 화면 캡처에는 재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방송심의 규정상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역을 사용한 어떤 상황을 재현한 것이라면 이건 재현된 영상이다라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이걸 굳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뒷부분에는 김건희 여사의 어린 시절 또 학창 시절 이런 사진들을 공개를 하고, 또 자막으로는 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면서 대역을 썼는데, 아주 유사한 사람을 잘 구해서 대역을 썼는데 재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좀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열어준 거잖아요, 대국민에게. 논란이 되죠. 마치 실제로 저런 장면이 찍힌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니까, 그래서 그 자막에 재연이다 뭐 이런 거를 꼭 써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모 방송사에서 보도를 할 적에 재연이라는 상황을 설명을 안 하고 마치 어떤 뭐 조폭과 연루된 듯한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방송사 사과하고 프로그램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처음부터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MBC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자막 조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인 겁니다. 저는 MBC에서 충분한 사실 보도를 했고, 저렇게 자막 조작이라고 국민의힘에 조작하는 게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것은 저는 MBC가 사실 보도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보통 이제 방송 제작 과정에서, 특히 이제 시사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그 자료 화면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자료 화면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제 재현을 통해서 이제 그 구성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드라마타지라고 해서 실제 연기까지 해서 그 구성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한 구성물로서 이제 넣은 건데, 재현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지 않았다. 그런데 그래서 저게 조작이다, 이렇게 해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저거는 단순하게 제작 과정에서 좀 실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신혜 평론가 어떠세요? 네, 뭐 어쨌든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연 배우를 출연을 시켰으면 이게 실제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규정상으로 재연이라고 표기하는 룰이 생긴 것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은 뭐 고의가 아닐지라도 어쨌든 MBC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 MBC가 또 사과를 했고 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실제하고 헷갈려가지고 커다란 혼동과 혼란이 초래되었는가?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고의적인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도 좀 과도하게 항의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그 재연 배우의 등장이 아니라 사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보는데, 어떤 쪽이요? 그 재연 배우가 걸어가는 그 뒷배경을 보면 김건희 영부인의 과거의 사진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사실 이게 성형을 했다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제기할 거면 다른 데 제기해야 된다. 예, 그 재연 배우보다는 배우에 대해서 재연이라고 고지 안 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굳이 김건희 영부인의 과거 사진을 뒤에 붙였다라고 하는 거.
김건희 영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우리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합의됐던 것이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한 것, 네. 그리고 근거 없는 의혹이라든지 또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침해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윤석열 당시 후보를 비판하던 국민들 사이에서도 줄리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민주당을 비판한다거나 이런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굳이 왜 그런 사진을 썼었어야 하느냐? 그 사진이 김건희 영부인의 논문 문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부분에서 MBC가 비판받아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저는 좀 엉뚱하게 논쟁이 전개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지적을 한다면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MBC의 폐지까지 얘기가 뭐 나오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뭐 폐지보다는 이걸 민영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차라리 민영화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하기 전에 공직에 있을 때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BBC라든가 독일의 그 공영방송의 이사 선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도 보고 했는데, 이런 정도로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정말 이게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많이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거의 뭐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또 딱 들어와서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싹 몰아내고 하는, 이게 과연 언론사냐? 자, 공영방송을 민영화한다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이것도 정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아까 박성준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막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조작이다라고 말씀을 아까 해주시긴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이냐 뭐 날리면이냐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저 괄호 안에 있는 미국이라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흔히 의회라 부르는데 미국이라는 단어는 들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저 미국이라는 걸 표현 자막으로 쓰면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미국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이 문제에서 바이든 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울어질 수 있었다는 차원에서 아마 국민의힘도 자막 조작이라는 얘기를 했을 터이고, 그리고 해석이 담긴 어떤 그 기자 개인의 또 방송 언론사의 어떤 그런 해석이 담긴 괄호 안에 저 자막이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 부산대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부정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먼저 올해 내용을 살펴봐 드리기 전에 지난해 있었던 내용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생이 졸업도 했어요. 그다음에 자격시험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입학을 취소하는 거는 가혹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임 총장님 같은 경우에도 단호하게 초청장이 허위로 밝혀지면 입학 취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어요. 근데 왜 지금 유독 바뀐 우리 차 총장님은 끝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보겠다고 하시는지 저도 우리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부산대 총장인지 조국 일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원님, 좀 부적절하십니다. 자, 어제도 국감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어떤 얘기 했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출석을 해서 빨리 발견돼서 취소가 되는 것이 차라리 나았겠다. 이미 의사가 된 상황, 그리고 의전에서 학업을 마친 상황, 뭐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다음에 취소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뒤따랐습니다. 어떤 의견인지 좀 보시죠. 네티즌들의 의견인데요.
엄정 처리인데 아직도 처리가 안 끝났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잘못했으면 페널티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뭐가 가혹하다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끝까지 조국 편에 서네라는 뭐 의견도 밝혔고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어디 조민뿐이겠느냐, 그리고 조민 씨 때문에, 조민 양 때문에 탈락한 그런 사람이 더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성준 의원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그 부산대 총장의 말씀이 좀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어쨌든 조민 씨가 그 학업 과정에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성적도 좋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업 수행을 충분히 했고 지금 의사 자격증까지 딴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조민 씨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취소를 하는 게 학자로서, 대학교 총장으로서 봤을 때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것은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혹하다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가혹한 면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글쎄, 조민 씨가 성적이 좋았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성적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거 정정하려고 하는 거고, 성적 여부와 관계없이 이분의 입학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부산대 총장이 국감의 총장 자격으로 나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소회를 다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은, 네. 안민석 의원이 질문을 그렇게 해서 답변했을 수는 있어도 저 같으면 그렇게 답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최고 책임자 입장에서 답변을 했어야지, 여기에 자기의 감정을 드러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부산대는 4월 5일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최종적으로 취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를 취소 처분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는 현재 의사입니까, 아닙니까?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 처분에 대해서 지난 4월 18일 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면허 취소 처분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학위 취소가 확정이 되면 면허 취소 처분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면허 자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좀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법적으로는 뭐 어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부산대는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와 관련해서 표창장 등 위조 사실은 확정된 사실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아예 입학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됐다라는 게 부산대의 어떤 판단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대가 국립대학교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행정소송할 때는 입학 취소 처분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이 표창장 위조 등 관련해서 제출된 서류가 입학을 번복할 정도인지는 한번 법리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게 본안 소송 전에 의사면허가 지금 당장 박탈이 되게 되면은 만약에 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의 딸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 내가 일단 이 소송의 결과까지는 의사면허를 유지해달라. 법원이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지금 국면이 펼쳐지는 거지, 특정 뭐 부산대가 봐주기를 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어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과거 발언 때문에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졌고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어떤 발언이 야당 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지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 맥락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맥락이 아니라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의 변함이 없으신가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는 국정감사장이고 증인으로 나온 자리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으신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의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점이 많이 있다. 시간을 잠시 멈춰주시고요. 잠깐만요. 자, '잠깐 시간' '예, 어지간하면 '잠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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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사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국정감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텍스트가 SNS에 쓰여져 있었는지 화면 보시죠. 2021년 지난해 4월에 쓴 글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제 이 글을 두고 윤건영 의원이 직접 환노위원으로서 지금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느냐라고 물었고, 김문수 위원장은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김수희 평론가님, 어떻게 얘기했어야 될까요? 저 발언 자체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때 잘못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본인의 소신대로 얘기한 거죠. 근데 저 발언에 따르면 이제 종북이다, 윤건영 의원이나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111이나 113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문수 위원장 행보를 보면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처음에는 비박 계열해서 뭐 바른정당이나 이쪽으로 갈 것처럼 움직이다가 벼랑간 태극기 부대로 합세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거는 하나의 추정이겠지만 본인도 어떤 소신에 따라서 발언하기보다는 정치적 시류에서 어느 흐름을 탈 건지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아까 질의응답 중에도 보면은 자신이 무슨 발언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공직을 맡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부적격이다. 그리고 사실 윤건영 의원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사드 배치라든지 한미일 연합훈련 이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거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윤 대통령이 하얀 수건을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권투 시합 때 보면은 자기 편 선수가 그로기 상태가 되고 도저히 시합을 할 수 없을 때 감독이 하얀 수건을 던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하얀 수건을 던지는 것이 답이 아닐까. 어제 그 질의에서 드러난 부분들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거는 김문수 위원장이 정치를 하실 때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이잖아요. 어제는 경사노위 위원장 자격으로 국방장이 나왔는데, 물론 유감을 표명하고 몇 마디 물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윤건영 의원 당사자니까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막 몇 번이나 정회가 될 정도, 뭐 퇴장도 시켰잖아요. 그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인식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제재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소신을 바꾸라고 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얘기니까 이 정도로 해야지, 이걸 가지고 경산호 위원장 임명에 대해서 백기를 던져라,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얘기하는 분을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분이 경기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했던 분입니다. 근데 표현이 무슨 수령 나오고 총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노동 정책을 합니까? 저는 좀 창피해요, 솔직히. 그리고 저 정도 됐으면 국회에 나와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서 딱 인정하고 오히려 정치 선배로서 좋은 모습으로 가겠다. 딱 그러면 아마 야당 의원들도 인정할 겁니다. 근데 저런 모습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선배 정치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 정도 갖고 되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노동정책이라는 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아마 노동 파업이나 엄청난 파고가 일어날 겁니다. 저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인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결국 윤건영 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긴 했고, 그런데 사과를 했는데 저녁에 다시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SNS 글이었는데, 문 대통령을 향해서 뭐 김일성주의자라고 썼던 글이 있는데요. 그 글 때문에 다시 한번 야당 의원과 붙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문재인 586 주사파 운동권들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입니다. 본인이 SNS에 이거는 4월 9일 날 쓰셨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 발언만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신영복 선생은 저희 대학교 바로 선배로서 제가 그분의 주변에 있는 분하고 같이 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북한의 김영남부터 김여정이 있는 가운데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사상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법적 조치한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뭐 마무리 좀 지어주시죠.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신영복 교수 퇴임식 때 성공회대학교 행사할 때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이 들렀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였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학수 부회장은 김일성주의자와 친구인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신영복 교수가 과거에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가 됐고 그 조직의 문건에 보면 김일성주의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신영복 교수가 나중에 추록을 하고 나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신영복 교수는 김일성주의하고는 담을 쌓은 다른 어떤 운동 진영 쪽하고도 교류가 있었던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김문수 위원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 질의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자꾸 자기네들에 관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또 윤건영 의원 본인에 관련된 이 질문을 할 게 아니라 그럼 민주노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럼 민주노총에 대해서 한술 더 떠서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노총을 경산호위에 끌어들여야 되는 임무가 있고 이 부분은 김문수 위원장 또 인정을 했거든요. 방송에서.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민주당이 깊이 있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노동과 관련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기구가 경산호위 그리고 그 위원장이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국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맞는 질문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